안녕하세요. 뮤지션입니다. 오늘부터 풍경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풍경화 실기를 이번 학기에 하게 되는데, 실기와 관련된 준비물 갖추는 내용과 풍경화를 어떻게 제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잠시 소개를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에 풍경하기 위해서 몇 가지 준비물이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준비물들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감 종류에는 물에 녹여 쓰는 수채화 물감도 있고, 서양에서 주로 많이 쓰던 기름에 녹여 쓰는 유화도 있는데,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다룰 물감은 아크릴 물감이라고 그래서 새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물감 종류가 있습니다. 물에 녹여 쓰지만은 마르게 되면은 유화처럼 지워지지 않는 그런 재료에 해당되는 것이 아크릴 물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크릴 물감을 준비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어디에 그리는가 하면은 뭐 종이 위에나 천 위에나 나무 위에나 다 그릴 수 있는데, 전문 화가들이 그리는 그런 대상들, 그래서 나무 위에 천을 입혀 놓은 것, 이것을 가지고 캔버스라고 그럽니다. 캔버스라고 그러는데, 캔버스는 일반적으로 크기를 수치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호로 나타내는데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쭉 그 호가 커지면은 넓이가 넓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그 크기를 여러분이 뭐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은 대체적으로 1호 크기가 얼마나 한가 하면은 엽서, 여러분이 보는 엽서 있죠. 엽서 하나 정도 크기가 1호다라고 예상하면 될 겁니다. 엽서, 여러분이 그냥 흔히 보는 것보다 조금 더 큰 엽서 크기. 그래서 엽서를 한 10장 모아 놓았다라고 얘기하면 10호 크기다라고 얘기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엽서를 한 100장 정도 모아 놓은 크기다라고 얘기하면은 한 100호 정도 된다라고 이해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크기는 그렇게 수치로 나타내고, 그 다음 캔버스는 정규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일 왼쪽에 있는 게 F로 표기하는 거 있는데, F가 바로 인물을 그리기에 가장 알맞은 가로 세로의 비례다 해서 인물형이라 그러고 F라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이 이제 8호라 그러면은 가로 세로 크기가 얼마인가 하면은 37.9 곱하기 45.5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그래서 높이가 지금 한 45.5cm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8호 가로 세로 비례가 인물 그리기에 알맞다 해서 인물형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8호 F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것이 바로 좀 넓이가 조금 더 좁죠. 그래서 가로 세로 비례가 그래서 가로가 33.4, 세로가 45.5 되는 크기가 이제 8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P는 풍경 그리기에 알맞다 해서 풍경형이라 그러고 P라고 표기를 합니다. 세 번째 있는 것은 M으로 표기하는데, M은 바다 풍경 그리기에 알맞다 그래서 요것을 왼쪽 돌려서 놓으면은 옆으로 많이 길쭉하겠죠. 그래서 옆으로 많이 넓기 때문에 바다를 그리기에 알맞은 사이즈라 그래서 이것을 해경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경형이라 그러고 M으로 표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크기고요.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건 S로 표기하는데, S는 이제 정방형, 다시 말하면 가로 세로 센치가 같은 거, 가로 45.5 곱하기 세로도 45.5, 요것을 정방형이라 그러고 S라고 표기를 합니다. 이렇게 나누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크기는 사용할 캔버스의 크기는 8호 크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왼쪽에 있는 F 크기나 두 번째 있는 P 크기, 이런 정도를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될 거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캔버스는 8호 F 또는 8호 P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캔버스는 보는 바와 같이 나무 위에다가 천을 입혀 놓은 상태 이렇게 나오고요. 또는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도화지처럼 그렇게 얇게 나오는 캔버스가 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왼쪽 형태처럼
되어 있는 부분을 준비해도 되고,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또는 베니아판 위에다 천을 입혀 놓은 것이 있는데 도화지 캔버스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이런 것 종류도 관계 없겠습니다. 하여튼 크기가 뭐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8F 또는 8P로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크릴 물감 쓰면서 또 다른 물감하고는 다르게 흰색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흰색은 사면은 좋은데 흰색이 물감으로 사기는 비용이 많이 지출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마구 쓸 수 있는 재료로서는 바탕색을 칠하는 재료로서 젯소가 있습니다. 이 젯소가 석고를 개놓은 것처럼 흰색이 나오는데요. 이 젯소는 여러분들이 바탕색으로 쓰기도 하지만은 흰색 대용으로, 물감에다가 흰색을 타야 될 때 흰색 대용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종류는 그 500ml 짜리 크기인데 500ml라면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기는 너무 많은 양이고요. 요거보다 좀 더 작은 게 250ml가 있습니다. 250ml도 여러분이 혼자 쓰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아마도 4사람 내지 5사람이 써도 될 만큼의 되는 양이니까 뭐 친구하고 같이 준비하면 되겠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외에 붓이 필요한데요. 붓은 유화붓이 좋겠습니다. 유화붓 종류도 있고 아크릴 전용 붓도 있는데 아크릴 전용 붓이 좀 더 부드럽고 유화붓이 조금 더 딱딱합니다. 그래서 좀 더 딱딱한 게 좀 더 강해서 붓의 파손이 좀 덜 일어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좀 마구 쓰더라도 훼손이 덜 되게끔 유화붓 또는 아크릴붓 한 6호 정도 크기가 한 자루는 필요하고요. 그 외에는 뭐 여러분들 사항에 따라서 더 많이 가져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6호 한 자루 이상은 좀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 다음 그 팔레트 대신에 팔레트를 써도 되는데 팔레트 대신에 비닐 책받침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닐 책받침에 쓰면은 마구 쓰더라도 여러분들이 크게 훼손이 일어나지 않고 또 쓰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팔레트 대신에 비닐 책받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뒤에 쭉 참고 그림들을 좀 많이 보게 될 텐데요. 그 참고 그림들을 보면서 그런 참고 그림처럼 그런 그림을 한 작품 이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는 작품들을 한두 작품 준비를 해서 그 한두 작품에 관한 부분들을 캔버스에 옮겨서 그려보는, 실제 풍경을 보면서 그리면 참 좋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아직 많이 그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풍경을 직접 보고 그린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전문 화가들이, 작가들이 그려놓은 풍경 작품을 보고 옮겨 그려보는 그런 걸 이제 옮기는 그림을 가지고 임화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따라 그리기 그림을 이번 실기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 작품을 좀 찾아서 한두 점 정도는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그 풍경을 많이 그리는 작가 중에서 이수동 화가라고 있습니다. 고향이 저 경북 의성 출신인데요. 그 경남 창원에서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인데 이 이수동 화가가 풍경을 상당히 많이 그리고 아주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여러분들이 근처에서 볼 수 있는,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류의 풍경이어서, 그리고 그림이 좀 더 일반적인 그림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 이수동 화가의 그림들을 좀 보면서 이와 유사한 그림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골 마을 그 집이 있고 스레트 집이 있고 기아집 뭐 이런 있는 풍경들, 이런 풍경을 그려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 그리는 순서는 먼저 뒤에 바탕색을, 뒤에 배경색에 관한 색을 전체적으로 먼저 그리고 그리고 그 위에 그 뒤에 있는, 멀리 있는 원경 이런 쪽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 앞에 있는 물체들을 그려 나가는 과정으로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서 그림을 그리는 순서에 관한 것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뭐 앞에 있는 나무를 그리거나 또는 지붕을 그리거나 하진 않았겠죠. 제일 먼저는 저 뒤에 배경과 관련되어 있는 저 멀리 원경에 관한 부분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 뒤에 숲을 그리고 넓으면 큰 면들 뒤에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집 건물도 그리고 앞에 있는 나무도 그리고 앞에 있는 그 논두렁 같은 부분도 묘사해 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풍경을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번 학기에 풍경화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는데 무엇을부터 어떤 것부터 그려 들어갈까라는 것에 대해서 유심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더 멀리서 보여지는 거죠. 저녁 노을이 약간 지려고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그 들녘의 풍경이 되겠죠. 그래서 멀리 하늘을 그려놓은 구름을 그려놓은 모습 그리고 멀리 저 원경에 해당되는 산의 모습들 멀리 있는 건물도 보이기도 하고 나무도 보여지기도 하고 가까이에 있는 풍경들 그래서 저 멀리 있는 부분을 원경 중간에 있는 물체들을 중경 제일 앞에 있는 부분들을 근경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가까이 있는 거 중간에 또 저 멀리 이런 모습들의 자연의 모습들이 그려져 있고 전체적으로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 있는 기울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보여지는 그런 풍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모습들이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풍경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그림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먼저 그렸을까라고 한번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렸던 부분은 뒤에 있는 부분을 먼저 그리게 되는 거죠. 뒤에 있는 부분, 멀리 있는 부분, 그리고 원경에 해당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먼저 그리면서 앞에 있는 부분들을 그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 보여지는 그 나무나 이런 부분들은 제일 먼저 그렸을까요? 제일 나중에 그렸을까요? 지금 앞에 보이는 이 나무 같은 경우는 가장 나중에 그렸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어떠한 순서로 그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시원한 바다 풍경, 남해 풍경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그 바다에서 볼 수 있는 풍경들의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바다의 섬과 가까이 있는 근교 섬과 이렇게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그려져 있는데 그리고 바다에는 그 배들이 고기 배들이 이렇게 다니는 모습들이 보여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 풍경을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저 멀리 있는 풍경, 중간에 있는 풍경, 앞에 있는 풍경 이렇게 놓여져 있는 모습을 볼 거고요. 금방 얘기했는 것처럼 이 그림을 그렸다면은 그리는 순서는 어떻게 됐을까라고 따져본다면은 저 멀리 그 하늘의 구름 부분들, 저 하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뒤에 먼저 그렸을 거고요. 그 다음 앞에 바다에 해당되는 부분을 먼저 그렸을 거고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면, 넓은 면 이 부분을 먼저 채색이 들어가고 난 뒤에 그 외에 이제 들어가는 물체들에 관한 부분들, 풍경에 관한 부분들, 건물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그 이후에 그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리는 순서에 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이죠. 저 멀리 하늘과 산의 모습들이 멀리 보여지고요. 앞에 두 그루의 나무가 놓여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물체와 저 뒤에 있는 물체, 근경과 원경이 굉장히 잘 나와 있는 농촌에 흔히 보여지는 풍요로운 모습의 풍경화가 되겠습니다. 우리 경산 지역의 그 농촌 풍경들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그런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하나하나 따라 그려보기가 가장 적정한 그림이어서 제가 요걸 선택을 했는데요. 이 그림들을 보면서 어떤 그림을 한번 따라 그려볼까 라고 생각하면서 찾아보도록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쉽게 볼 수 있는 우리 지역의 풍경들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뒤에 가면서 산의 모습이 저 멀리 사라져 가게 그리는 그래서 원경 부분이 굉장히 뒤로 쭉 잘 빠져 있고 앞에 있는 부분들은 좀 더 묘사가 들어가서 앞으로 당겨져 있죠. 그래서 원근이 표현되어 있는 단순한 구도임에도 불구하고 원근이 잘 표현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부분과 저 멀리 저 멀어져 가는 산의 모습들의 풍경들이 잘 표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죠. 원경에 관한 모습들이 풍경이다 보니까 그 거리감 부분 가까이 있는 거와 멀리 있는 거의 관계가 잘 표현되어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계절보다는 좀 앞서 있는 계절에 그 복숭아 꽃이 많이 필 때쯤의 풍경에 해당되겠죠. 우리 경사에서도 이런 그 복숭아꽃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풍경이죠. 봄의 풍경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사라져가 있는 원경, 그리고 중간에 놓여져 있는 중경, 앞에 나무가 있고 오른쪽에도 나무가 있죠. 이런 복숭아꽃의 모습들이 보여지는 그런 모습의 풍경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의 모습이 해당될 겁니다. 아주 단순한 구도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흔히 그 농촌의 골목길을 또는 들판길을 가는 모습의 풍경들이 그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려져 있는 부분들이죠. 그림을 그려는 순서를 하나하나 따져본다면은 저 뒤에 멀리 있는 원경을 전체적으로 하늘, 멀리 있는 산 쭉, 그리고 앞에 있는 부분들의 넓은 면, 그리고 나무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나무의 모습들이 좀 더 묘사되어 있는, 그래서 나무 묘사되어 있는 부분들도 보면 먼저 칠했는, 먼저 그렸던 부분과 나중 칠했던 부분들이 표시가 나죠. 그래서 나무 밑에 보게 되면은 어두운 부분을 먼저 그렸을까요? 밝은 부분을 먼저 그렸을까요? 어두운 부분을 먼저 그리고 어두운 부분 위에 밝은 색이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 아크릴 물감으로서 유화처럼 표현을 하는데 그림은 어두운 데서 밝게 그려 나온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밝은 색을 먼저 썼을까 어두운 색을 먼저 썼을까라고 본다면은 어두운 색을 먼저 쓰고 그 위에 밝은 색이 그려지게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아크릴 물감은 어두운 데서 밝게 그려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바꿔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써왔던 물감 종류가 있다면 아마도 수채화 물감을 많이 써봤을 텐데 수채화 물감은 밝은 데서 어둡게 그려 들어가는 그림일까요? 어두운 데서 밝게 그려 나오는 그림일까요? 수채화는 밝은 데서 어두운 쪽으로 그려 들어가는 그림이죠. 그래서 수채화 물감 같은 경우는 밝은 캔터지 위에, 흰색의 캔터지 위에 많이 그림을 그렸죠. 왜냐하면 밝은 데서 어둡게 그려 들어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밝은 캔터지 위에, 흰색 캔터지 위에 많이 그리기도 했죠. 그리고 캔터지 위에 수채화를 그릴 때 밝은 색을 먼저 쓸까요? 어두운 색을 먼저 쓸까요? 네, 밝은 색을 먼저 썼습니다. 먼저 써서 나가는데 이 아크릴 물감은, 유화 물감은 이런 종류들의 그림은 먼저 어두운 색부터 먼저 쓴다라는 생각을 한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려놓은 나무 뒤에 그림자 속에 어두운 부분을 먼저 칠했을까요? 나무 잎의 밝은 부분을 먼저 했을까요? 바로
어두운 색을 먼저 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은 어두운 데서 밝게 그려 나온다라는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또 풍경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여러분 근처에 있는 풍경과 유사하죠. 자연이 우리 경북의 자연과 유사한 풍경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의 그림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계곡의 그림의 모습이고요. 계곡에 물이 흐르는 모습들, 우리 경산에서도 계곡을 많이 볼 수 있는 장소들이죠. 농촌의 모습들의 풍경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흔히 봄에 꽃이 만발하기 시작했을 때의 모습들, 이것도 마찬가지의 그림들이죠. 흔히 경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유사한 풍경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접해봤을 만한 그런 풍경들로 많이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일요 화가에 이제 직장을 다 갖고 있으면서 주말을 이용해서 일요일 날을 이용해서 야외에 가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인데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일요 화가해라고 그러죠. 일요일 날 그림 그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요 화가해라고 얘기하는데요. 일요 화가의 그 회원들이 그 경치 좋은 곳에 가서 풍경을 그리고 있는 모습의 사진입니다. 이분이 이수동 화가가 직접 그림 그리고 있는 모습의 사진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저 바위산을 하나 그리고 있죠. 이 바위산을 그리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이수동 화가 모습입니다. 그 바위산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죠. 그렇게 완성했는 그림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저 시골 마을 풍경 그런 모습이 될 텐데요. 이 모습을 보고 이 사진인데 이 모습을 현장에서 그림을 그렸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렸던 모습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복사꽃이 활짝 피려고 할 그 시점에 들판의 모습이죠. 가수원의 풍경의 사진인데요. 이 모습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죠. 이렇게 그리고 있는 모습의 사진과 완성되는 모습의 그림입니다. 그 풍경에 그렸는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게 그 시내가 흐르고 있는 계곡물이 흐르고 있는 건물들이 동네 마을이 보여지는 그런 모습의 사진입니다. 이 모습을 풍경으로 그리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다리도 보이고요. 그 건물도 저게 빨간 지붕의 건물이 보이기도 하고요. 시내가 흐르고 있는 계곡에 물이 좀 더 모여서 흐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되는 그림의 모습에 해당됩니다. 그 풍경에 그렸던 현장에서 실제 그렸던 그림들로만 모여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 아름다운 경치를 가지고 있는 그 전형적인 시골 마을 풍경에 해당될 텐데요. 이 모습을 보고 그림으로 그렸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그림으로 옮겨지고 있고요. 이렇게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조금 물을 묽게 해서 아크릴 물감을 좀 묽게 해서 수채화 느낌을 좀 주고 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의 그림입니다. 마찬가지 그림을 요거 사진 하나 더 본다면 시골 풍경의 모습인데요. 햇빛이 굉장히 강하게 내리쬐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 모습을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림 그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완성되는 그림을 찍어 놓은 사진입니다. 그 외에 지금까지 이수동 작가의 그림이었고요. 그 외에 작가들 그림 몇 점을 더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섬세한 붓터치를 많이 사용했던 작가의 풍경에 해당되겠습니다. 뒤에 바위산이 되게 웅장하게 놓여져 있는 풍경의 모습입니다.
멀리 산이 잘 표현되어 있는, 그리고 그 물이 흐르고 있는 계곡의 물이 산 저 멀리 산에서부터 맑은 물이 흘러내려오고 있는 계곡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앞에 있는 근경에 꽃도 잘 표현되어 있고요. 저 멀리 원경에 산의 모습도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는, 그리고 중경에 해당되는 저 언덕 위에 건물들, 아마 왼쪽에 양을 기른 것 같죠. 그런 풍경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전원적인 물이 흐르고 있는 시골 마을의 그런 모습, 저 한가로이 소가 놓여져 있는, 풀을 뜯고 있는 그런 모습이 들어가 있는 풍경입니다. 산이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산의 모습과 물의 모습, 그리고 풍경이 나와 있는 모습이죠. 꽃이 만발하게 피어있는 장미꽃이 굉장히 아름답게 피어있는 모습이죠. 지금 장미의 계절이죠. 5월은 계절의 여왕이고 장미의 계절이고, 장미가 만발하게 피어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고 계실 텐데요. 여기 그림에서도 장미가 만발하게 피어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멀리서 이렇게 전체 넓은 화면을 그림 속에 넣고 있습니다. 웅장함을 그림에 표현하고 있는 그런 그림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런 그림들은 좀 캔버스 크기도 좀 더 큰 그림, 크게 그려야 그림이 제대로 그려지게 되겠죠. 굉장히 큰 그림에 해당됩니다. 이거는 외국 풍경이고요. 이것도 외국 풍경입니다. 이건 이제 시골 풍경들, 축대 위에 올라가 있는 그 건물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그 바다의 풍경에 해당되는데, 붓터치가 굉장히 자유롭게 작가의 그 자유로운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 순간적인 붓놀림으로 하여금 그림이 굉장히 살아있는 듯한 그런 생동감의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시골 풍경들이고요. 흔히 볼 수 있는 그림들. 이분 또 취미로 그림을 그려서 꽤 많이 알려져 있는 작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이도 많으신 분인데요. 늘 이렇게 휴일이면 이제 야외로 나가서 풍경화를 많이 그리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의 그림들인데요. 그래서 전문 작가로서의 출발이 아니라 그림이 좋아서 취미로 그림을 그리다가 이렇게 그림을 요즘 굉장히 열심히 그리는 그런 작가의 그림입니다. 같은 분의 그림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분의 그림입니다. 이건 다른 분의 그림인데 그림 느낌이 좀 다르죠. 붓터치가 좀 다르죠. 그 표현 방법도 조금씩 달라져 있습니다. 그 그림에 있어서의 무게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몇 가지 그림들을 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실기로서 풍경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준비물을 앞에서 소개해 드렸지만은 아크릴 물감을 가지고 8호 캔버스에다가 그 그림을 그리는데 재료로서 젯소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젯소는 친구와 같이 써도 됩니다. 그리고 붓은 6호 한 자루 이상을 준비하면 될 거고, 팔레트 대신에 비닐 체크와 침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풍경을 직접 보고 그릴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기 때문에
참고 그림을 찾아서 참고 그림을 가지고 옮겨보는 그림, 옮기는 그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 작품을 한 2점 정도 이렇게 준비해서 함께 같이 보면서 옮기는 그림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풍경화 그리는 재료에 대한 것, 그리고 참고 그림들을 이렇게 훑어봤는데요. 참고 그림을 찾아서 다음 시간에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가 많았습니다.